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은행에서 대출 여신 업무 일을 하는 은행원 여자입니다. 직업 특성상 서류상의 수치와 신용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신용이 0점, 아니 마이너스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세상이 참 허무하더군요. 12년 차 은행원인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나 없었나 싶어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네요.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잘 못한 이혼 사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마음도 추슬러져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광호였고 그를 만난 건 제 나이 35일 때였어요. 저 35, 남편은 37일 때였습니다. 제 친한 지인이 소개를 해준 거였죠. 정연아, 나 아는 오빠인데 진짜 남자답고 호쾌해. 횟집 운영하는데 장사도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만나면 재밌을걸? 한번 만나봐, 가볍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사실 저 혼자 사는 삶에 꽤 만족하고 있었고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지인은 몇 번 더 소개팅을 나가보라고 했고 결국 그 성화에 못 이겨 나가게 되었죠. 지인의 말처럼 광호 씨는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덩치도 좋고 목소리도 시원시원했죠. 재미있고 남자다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성적으로 막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어렸을 땐 재밌는 남자가 좋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오히려 착하고 따뜻하면서 섬세한 남자가 좋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광호 씨는 좀 가벼워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광호 씨가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나긴 하지만 제 마음의 크기는 별로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이 확 달라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귀기 전이었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사실 그날 식사 후에 그만 만나자고 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식사 도중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장미꽃 바구니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라며 테이블을 도시는데 대부분의 손님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저는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나라도 사드릴까 싶어 지갑을 찾으려는데 먼저 광호 씨가 할머니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싹싹하게 묻는 모습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나 싶기도 했죠. 할머니는 밥은 이미 먹었으니 꽃이나 한 송이 사줄 수 있느냐고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러자 광호 씨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더니 5만 원권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예, 할머니, 여기 있는 꽃 다 주세요. 마침 제가 꼭 선물해야 될 여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도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가서 쉬셔야죠.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가 들고 있는 꽃이 5송이도 안 되는데 그걸 5만 원이나 주고 한 번에 다 산 거죠. 저는 그 순간 광호 씨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셨고 광호 씨는 저에게 그 꽃을 주었습니다. 멋들어진 꽃다발은 아니지만 괜찮죠, 정연 씨? 그럼요. 광호 씨 되게 따뜻한 사람이네요. 뭘요? 추운데 고생하시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 순간 마냥 가볍게만 보이던 그의 옆모습이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요. 단순히 호쾌한 남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가 보인 배려심과 마음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야 그것이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둘 다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도 준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나이 꽉 찬 자식들의 혼사에 신이 나셨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 명 유독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호 씨의 남동생, 저에게는 시동생이 될 승준 씨였죠. 강호 씨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은 듯 동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상을 썼습니다. 걔는 내 동생이지만 진짜 정이 안 가. 직업이 번드르르해. 대기업 연구원 하거든. 공부도 곧잘 했고. 근데 그러면 뭐해? 사내 새끼가 얼마나 소심하고 쪼잔한지. 하면서 자기 동생인데도 즐겁을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광호 씨 얘기만 들었기에 정말 그 동생이 엄청 쪼잔하고 째째하고 지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이 결혼을 한다는데도 가족 상견례에도 안 나오고 콧배기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날 시동생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마주해 보니 인상은 남편이 하는 말과 제법 다르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무엇보다 눈매가 참 선하고 깊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본 저한테도 싹싹하게 웃으며 잘 대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남편을 대할 때는 찬바람 쌩쌩이었지만 딱 저희 남편한테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출산 후에 시동생은 1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유모차를 선물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이 사진도 종종 보내달라고 하고 선물도 자주 보내면서 조카를 끔찍이 아끼더라고요. 저한테도 싹싹하게 잘했고요. 그러니까 시동생은 오직 자기 형인 저희 남편하고만 사이가 냉랭하고 안 좋았던 거예요. 개인적인 연락도 거의 안 하고요. 시동생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착해 보이는데 왜 형하고는 저럴까 궁금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유는 뭐가 있어. 그 자식이 싸가지라서 그렇지. 지 잘난 맛에 사는 놈이야 아주.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고 지 혼자만 살면 되는 줄 알아 그 새끼는. 라더군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우연히 씨 이모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아직도 냉랭하지? 그럴만도 하지. 광호 걔가 어릴 때 동생을 얼마나 개패듯이 팼는데. 저희 남편이 동생을 개패듯 팼다고요? 형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부려먹고 어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주먹부터 나갔지. 한 번은 지네 엄마 아빠 없을 때 승준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애가 다리뼈에 금이 갔다니까. 네? 정말요? 그래. 승준이가 착한데 얼마나 지네 형한테는 악다구니만 남았는지 대학교도 일부러 멀리 떨어진 데 가고 그 길로 집 나갔잖아. 광호 걔도 왜 그랬나 몰라. 하나밖에 없는 지 동생 좀 아끼고 잘 대해줄지를 모르고. 저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라지만 동생을 그 정도로 때리다니요. 제가 남편에게 그 일이 진짜냐고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원래 남자 형제들끼리는 그래. 어릴 때 형제끼리 좀 투닥거린 거 가지고 왜 난리야. 뼈에 금이 갔다는데 무슨 형제끼리 투닥거렸다는 거야. 이건 오빠가 사과를 해야지. 그런데 남편이 제 말에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는 겁니다. 적당히 해. 네가 왜 그래? 뭐라고? 내가 형인데 무슨 사과를 해. 그리고 네가 내 동생이랑 뭔 사이라고 개편을 들어. 비싼 유모차며 애 용품 좀 받았다고 헬렐레에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도련님한테 그런 거 좀 받았다고 이러는 걸로 보여? 그러는 걸로 보여. 야, 필요하면 네가 사면 되지 사과는 무슨.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잘못한 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요. 그때 제가 반했던 할머니를 돕던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지 성질 부리고 횟집 알바생들에게 소리나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양아치 기질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새로 들어온 여 알바생에게는 성희롱까지 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그 일로 저는 남편에게 완전 학을 떼고 질리게 되었는데 아이가 어려서 억지로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실망이 점차 커져갔죠. 그렇게 결혼 2년차 되던 해였습니다. 그맘때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무용 전공자라고 했고 현재는 딱히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둘 다 너무 알콩달콩 좋아 보여서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은 연락도 왕래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시동생 신혼집에는 한번 놀러 갔습니다. 전세로 일단 살고 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반반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재미있게 잘 놀고 밥도 잘 먹고 그 후로 형제끼리 좀 친하게 지내려나 싶었는데 그 후로도 역시 시동생 그리고 동서도 집안 행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동생이 동서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 알콩달콩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고 겉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선남선녀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1년 살고 이혼을 한다는 건지 너무 놀랐죠. 시부모님께 여쭤보니 성격 차이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이때다 싶어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이승준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무슨 1년 살고 이혼을 해. 분명히 그 자식이 쪼잔하게 굴었을 거야. 재수 씨가 못 참고 이혼하자고 했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도 남편은 절대 시동생 편드는 것 없이 무조건 시동생 잘못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왜 이혼을 하는 거냐며 정확한 사유가 뭐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다는데 형이 뭐라고 하든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시동생은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협의 끝났고 법적 절차만 남았어요. 저 알아서 할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선을 그었죠. 둘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했고 조정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이미 신혼집에서 나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었고 신혼집의 전세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서가 아직 그 집에 머물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뒤였습니다. 은행 업무를 일찍 마치고 남편 가게 근처를 지나던 저는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어디긴 당연히 가게지. 나 지금 바빠 죽겠다. 나중에 통화해.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뭐야? 라고 생각하며 가게로 가려는데 마침 남편이 엄청 급하게 가게에서 나오더니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서둘러 어디론가 갔죠. 저한테는 가게라고 했는데 가게는 바쁘지도 않았고 또 자리까지 비운 거예요. 가게라면서 거짓말하고 어딜 가는 거지? 그 순간 묘한 불길함이 들더라고요. 가게로 향하던 저는 남편의 뒤를 쫓았습니다. 남편은 10분 정도 운전하더니 뜬금없이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그 아파트는 다름 아닌 시동생의 신혼집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너무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여길 왜 오지? 시동생 만나러 온 건가? 여기 없을 텐데. 그렇게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댄 남편은 차에서 내려 익숙하게 동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이 살았던 그 동으로요. 지금은 동서가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동생이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시동생과 남편이 뭔가를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시동생이 부탁한다고 남편이 들어줄 인간도 아니고
애초에 시동생도 남편한테 부탁을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길 왜? 뭔가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어차피 시동생 집이 어딘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 섰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여기 왜? 머릿속은 온통 그 궁금증이 가득했죠. 최악의 상상이 떠올랐지만 설마 말도 안 된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에다가 귀를 대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희미하게 동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빈집이 아닐까? 동서도 없지 않을까? 남편이 뭐 가지러 오라고 들렸나? 애써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안에는 동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동서랑 남편이랑 둘이 있다는 건데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죠. 저는 일단 계단실로 내려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형수님. 도련님, 혹시 형한테 뭐 부탁한 거 있어요? 뭘요? 동서만 있는 집에 좀 가달라고 했다던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시동생도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도련님이 뭔가 부탁한 거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길 왜 왔을까요? 저 형한테 아무것도 부탁한 거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일단 제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고 전화할게요. 예.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동서 혼자 있는 집에, 그것도 자기 동생이랑 이혼 직전인 동서 집에 왜 있는지요. 그렇게 목소리를 낮게 변조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랫집인데요. 물이 새는 것 같아서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잠시만요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동서가 아니라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동서가 저희 남편더러 나가보라고 한 모양이었죠. 남편도 뜬금없이 서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몸으로 남편을 확 밀어젖히고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소파에서는 나시 차림의 동서가 앉아있다가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동서가 내연의 관계라는 것을요. 이 미친 상황을 마주하자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이게 무슨... 니들 뭐야? 니들 뭐냐고! 제 비명 섞인 물음에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허둥지둥 거리는 겁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봐. 이거 오해야. 그게 승준이가 집에 뭐 짐 좀 가지고 와달라 그래서 잠깐 왔다가... 개소리 하지 마. 나 지금 도련님이랑 통화하고 들어왔거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여기 왜 있어? 사실대로 말 못해? 남편은 당황해서 얼굴만 시뻘개지더라고요. 말해봐. 여기 당신 동생 와이프 혼자 있는 집이잖아. 여길 당신이 왜 와? 둘이 무슨 사이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동서가 말해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보고 있더라고요. 야, 말 안 해? 저는 눈이 돌아서 동서에게 다가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일단 진정하고... 너 같으면 이 꼬레지를 보고 진정이 되겠냐? 이거 완전 미친 것들 아냐? 그 순간 동서는 잽싸게 방 안으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문 열라고 고함을 지르며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도 완전 눈이 돌아버린 거죠. 그런데 남편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야, 그만 좀 해. 미쳤어? 저더러 미쳤느냐 하는데 또 눈이 획 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 미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저를 말리는 남편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저한테 뺨을 맞고 나자 남편도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너 지금 나 때렸냐? 그래, 어디 바람 피울 여자가 없어서 니네가 인간이야?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지르더니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잘못한 주제에 오히려 뻔뻔한 그 꼬라지를 보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이거 안 놔? 남편은 저를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 와중에 폰을 꺼내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뺐더니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이 미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지? 박살이 난 휴대폰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어지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도 끝났다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를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저는 못 나간다고 버티고 그렇게 한바탕 전쟁터 같은 실랑이가 이어지던 그때 도어랑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동생이 집 안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를 걸었을 때 시동생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겠죠. 시동생이 나타나자 남편도 당황했고 제가 악을 썼습니다. 도련님, 이 인간하고 동서하고 바람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악을 지르며 남편에게 짐승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을 정말 곤죽이 되게 패기 시작했죠. 야, 너 돌았냐? 이거 안 놔? 남편도 버둥거리며 반격을 하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야 지가 나이 좀 많고 키 크다고 동생을 허구한 날 때렸겠지만 지금은 시동생이 훨씬 키도 덩치도 더 크거든요. 게다가 시동생은 주짓수도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잽이 안 됐죠. 심지어 지금은 남편이 곤죽이 되게 쳐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동생은 울분을 토하며 남편을 실컷 후두려 팼는데 지켜보는 저는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요. 내가 저렇게 못 해주는 게 한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어요. 동서년한테도 나오라고요. 동서년은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도 하도 참았다가 살려달라고 동생한테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굴한 외침에도 시동생은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팼죠. 저 인간이 저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이가 부러지고 광대뼈가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처맞을 짓 했잖아요. 시동생이 울분에 차서 그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라는 이유로 나를 그렇게 패고 괴롭히더니 이제는 내 마누라랑 놀아나? 네가 형이야? 너는 형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이 악마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래? 시동생은 절규를 했고 피떡이 된 남편은 저더러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쳤죠. 남편은 축 늘어졌고 시동생은 남편 옆에 떨어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꼴 좋네. 우린 이혼이야. 더러운 것들. 저는 방으로 가서 닫혀있는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야, 이 더러운 년아. 이강호 저 새끼 죽어가니까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저는 그렇게 바닥에 부서져 있던 제 핸드폰을 챙겨 따라 나갔습니다. 1층에 가보니 시동생은 오열하며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내가 좀 전에 본 게 진짜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시동생도 물론 동서랑 이혼 직전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더 서럽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과 저는 일단 집 앞 카페에 앉아서 진정을 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참담하게 앉아 있었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형 폰은 왜 들고 온 거예요? 제가 묻자 시동생이 멍하게 그러더라고요. 여기 증거 다 있을 거잖아요. 고소해야죠. 형수도 고소할 거죠. 해야죠, 당연히. 나 참 기가 막혀서.
어쩌실 거예요? 이혼하실 건가요? 이혼해야죠. 저 꼴을 보고 어떻게 살겠나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그렇고 동서도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도련님, 혹시 동서랑 이혼하는 진짜 이유 이런 거예요? 시동생은 깊은 한숨과 함께 진짜 이혼 사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실은 남편의 불륜만큼이나 경악스러웠죠. 동서인 이하나는 저희 남편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 후에도요. 그런데 그 남자 나이가 무려 동서보다 20살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서는 그 남자에게 스폰을 받고 있었던 거죠. 어쩐지 일도 안 하고 백수인데다 친정 형편도 평범하다는데 하고 다니는 건 다 고가의 물건들과 외제차,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동서는 오랫동안 스폰을 받아왔나 보더라고요. 그 사실을 다 숨기고 시동생하고 결혼한 거고요. 시동생은 동서가 결혼 후에도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서 스폰을 받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형하고도 이런 관계였던 겁니다. 동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는지 아니면 남편이 그랬는지는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동생의 이혼을 핑계로 남편이 먼저 동서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말은 뭐 둘 사이의 문제가 뭔지 형으로서 풀어주려고 했니 어쩌니 한다는데 솔직히 다 개소리죠. 아마 남편은 처음부터 동서에게 흑심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동서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밖에서 둘이서 술을 마셨대요. 미친 거죠. 자기 동생이 이혼을 하는데 굳이 지가 재수 씨를 왜 만나나요? 그렇게 사이좋고 우애 깊은 형제지간도 아니면서요. 하여튼 그러다가 저렇게 집까지 오가는 사이가 됐답니다. 동서는 저희 남편에게도 돈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천사 같고 예쁜 외모의 동서가 속은 너무 시커멓고 더러워서 놀랐습니다. 하여튼 시동생은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려고 한 건데 이 사달이 난 거였죠. 시동생과 저는 남편의 폰에서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고 시부모님께도 모든 증거를 다 보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시동생한테 너무 맞아서 얼굴 골절에 이까지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고요. 쪽팔린 건 아는지 폭행으로 고소는 못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며 저에게 빌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꼴 다 보고 어떻게 살겠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시동생 역시 형과 전처를 상대로 피말리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참 우스운 상황이긴 한데 시동생과 제가 서로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서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쨌든 도움을 서로 주면서 소송을 잘 끝냈는데 형수와 시동생이 서로 도우며 소송을 하다니 이 상황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쨌든 1년여가의 기나긴 다툼 끝에 모든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참 홀가분하긴 했지만 이혼 사유가 너무 민망하고 충격적이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왜 시동생이 동서랑 처음에 이혼할 때 가족들에게도 직접적인 사유를 말 안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주변 사람들에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고 말았어요. 가끔은 연애할 때 가식적인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그 호탕한 겉모습에 반했는데 사실은 자기보다 약한 동생을 매일같이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동서랑 외도까지 하고 아, 내가 제정신이 아닌 인간하고 결혼을 했구나 싶기도 해요. 그때 너무 놀라고 경악했지만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빨리 알아채고 발 뺀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 놀라고 경악했지만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빨리 알아채고 발 뺀 것 같아 다행 같기도 합니다. 시동생도 형 때문에 참 상처가 많았을 텐데 부디 다시는 형과 엮이지 말고 혼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남편과 동서는 본인들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평생 불행하게 살기를 기도할 거고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던 남편의 비열한 함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듣고 나면 아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함정을 역전시킨 짜릿한 복수극을 펼쳤죠.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셨는데 솜씨도 좋으셨지만 마음씨가 비단결같기로 유명하셨죠. 그런 저희 아버지께는 평생의 인연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저의 시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랑 시아버지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한창 잘 되다가 부도가 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회사랑 집까지 처분하고 돈이 수중에 거의 없으셨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수술까지 해야 했더더군요. 수술비가 없어 가족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아버님과 친구였던 저희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정비소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빌려주시고 재기할 수 있게 미천까지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아빠도 참 무모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빠는 그 친구를 믿었고 분명 잘 될 수 있는 친구인데 삶을 포기하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죠. 그래서 거금을 선뜻 친구를 위해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수술을 받았고 저희 아빠 손을 붙잡고 펑펑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면서요. 시아버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저희 아빠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 시아버지는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했다고 했죠. 그 후로 저희 아빠에게 늘 고맙다며 명절마다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21살쯤 아빠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가 돌아가시니 너무 힘들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후 아빠를 대신해 제 학비와 생활비 다 내주시고 전적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혜원아, 이제 우리가 네 부모가 되어주마.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 평생 가족으로 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유상진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너무나 외롭고 지쳐 있었기에 저를 그토록 아껴주시는 분들이 가족이 된다는 제안이 마치 구원처럼 느껴졌어요. 첫째 아들이었던 시아주버님은 명문대 박사 출신의 교수였는데 20살 때 일찍 결혼을 했고 저한테 소개해준다고 한 둘째 아들 유상진은 벤처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상진은 아주 젠틀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인물도 훤칠했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들의 인품이 훌륭하시니 아들인 유상진 역시 그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유상진과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해 예쁜 딸 현서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 남편도 가정적이었어요.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을 꾸려 부족함 없이 잘 지냈죠. 하지만요, 행복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 둘째 아들과 결혼까지 시켜주셨지만 그 둘째 아들이 제 인생을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 빌런일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남편은 겉으로는 IT 벤처기업의 대표였지만 실상은 시아버님이 매달 꽂아주시는 지원금 없이는 몇 달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 재산 형이랑 나눠 가지면 되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남편이 아버님에게 그만 기대고 스스로 좀 일어났으면 했었죠. 상진 씨, 아버님께 언제까지 손 벌릴 거야? 당신도 좀 제대로 진지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충고라도 하며 남편은 언짢다는 듯 저에게 그랬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처음엔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생활해보니 그건 다 남편의 가면이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그 가면을 가장 열심히 썼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앞에서는 가정적인 척, 회사 일도 열심히 하는 척, 온갖 척은 다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은 정말 일에 있어서는 악착 같은 면이 있으시다 보니 둘째 아들이 설렁설렁 대충 일하면서 돈이나 타가는 건 참지 못하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도와주시지만 애초에 열심히 안 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감추기 위해 연기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스러울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감싸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딱히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제 핸드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한 통 날라왔거든요. 확인한 메시지에는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스팸 같은 건 줄 알고 무시하려는데 그 영상 정지 화면이 제 남편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틀어보게 되었죠.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제 남편 유상진이 낯선 여자와 뒹구는 추잡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대로 얼어붙게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 여자에게서 오만방자한 문자가 도착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영상 보셨나요? 저는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당신 누구야? 유상진 사장님이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유상진 사장님의 진심을 들으실 수 있을 테니. 저는 그 말의 역겨움을 참고 제일 끝부분을 들어봤습니다. 남편의 진심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는 한바탕 일을 치르고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 영상은 그 여자가 몰래 찍은 듯 했어요. 좀 전에 와이프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안 받아도 돼.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 또 어쩔 거야. 상관없어. 왜? 어차피 그 여자나 나나 서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한 결혼이니까. 아버지가 왜?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 잘 듣는 아들이잖아. 아버지 하라는 대로 결혼까지 한 거지. 그럼 애정은 하나도 없이? 당연하지. 톡 까놓고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잖아. 나 그 여자랑 이혼부터 할 거야. 그 정도야? 그 여자도 손해보는 건 없지. 내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사니까. 그 여자 치워버리고 내가 사모님 소리 좀 들으면 안 되나?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 진짜? 그럼 내가 자기 와이프한테 다 말해도 돼? 안 되지. 우리 아버지 알면 죽어나.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며. 아, 좀만 기다려. 우리 아버지가 유산 정리 미리 한다고 했거든. 그거 하고 나면 이혼 얘기 하든지 할게. 또 기다리라고? 이러다가 나도 다 늙겠다. 보채지 말고 좀만 기다려.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 남편의 진심이 이거였구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남편하고 서로 첫눈에 반해 열렬한 사랑하다가 결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개를 받고 나서 오히려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나왔고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버님 때문에 그냥 연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저한테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요. 그 배신감, 치욕스러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다 안 순간 저도 이 결혼 생활을 굳이 더 이어갈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이런 얘기까지 듣고 또 바람까지 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갈 수 있겠나요? 마음 같아선 이 영상을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이혼한다고 하고 싶었지만 고령의 고혈압이 있으신 아버님이 이 추악한 꼬락서니를 보시면 쓰러지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괘씸하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니까요. 성실하고 착하다고 믿는 둘째 아들이 이런 쓰레기라는 사실을 제 입으로 폭로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더러운 영상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조용히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해.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당신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야. 당신 사업 문제로 자주 싸우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테니 조용히 도장 찍어. 유상진은 처음에 뭔 소리 하냐며 펄쩍 뛰며 부인하더니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순식간에 얼굴이 굳더군요. 네 애인이 이런 걸 보냈더라. 내가 이걸 어머님, 아버님한테 보여드려야 직성이 풀리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죠. 자기 부모님이 아실까봐 제일 전전긍긍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이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이혼을 하느냐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결정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일단 따로 별거를 좀 하고 이혼은 천천히 하라고 하시면서 저와 딸 현서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혜원아, 상진이 그 못난 놈 때문에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나 보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어쨌든 너는 여전히 내 며느리고 현서도 내 손녀야. 이혼이라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 일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라. 아버님은 어머님과 저희 집도 종종 찾아오셨고 부족함 없게끔 생활비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음은 바로 이혼인데 어머님, 아버님을 봐서 차마 도장은 못 찍고 어정쩡하게 별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은 제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상진이 그놈은 사업이랍시고 돈만 까먹는 놈이라 믿음이 안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하나 현서 이름으로 증여하마. 네가 잘 관리해서 현서 앞가림하게 해줘라. 저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아버님은 꼭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며 증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갖고 계신 상가가 두 채인데 하나는 장남인 아주버님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저희 딸 현서에게 주신다는 거였어요. 사실상 손녀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주신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요. 저는 아버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증여를 받기로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유상진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잠잠하던 제 인생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증여 소식에 눈이 뒤집힌 유상진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더러운 덫을 놓기 시작한 것이었죠. 가뜩이나 이혼하니 어쩌니 해서 자기 아버지 눈밖에 난 아들인데 곧 이혼하려고 하는 아내와 딸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니 그 인간의 눈이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상진은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바로 저를 난잡하고 사치스러운 여자로 몰아 시부모님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증여를 취소하게 만들려는 셈이었죠. 어느 날 오후 현서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나오는데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웬 모델 같은 남자가 서 있더군요. 잘생긴 외모에 깔끔한 수트가 잘 어울리는 훤칠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떨어진 가방을 주워주며 묘하게 긴 여운이 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 여기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후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트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심지어 제가 가끔 들르는 요가센터 앞에서도요. 자꾸 마주치다가 나중에는 저에게 은근하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뵀었는데 자꾸 마주치니까 신기하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차 한잔 대접해도 될까요? 그렇게 가볍게 차 한잔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자기를 와인 소믈리에라고 하면서 명함도 주더라고요. 언젠가 자기 바도 한번 놀러 오라면서요. 그날을 기점으로 그 남자와 저는 이따금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말투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는 문자를 저녁마다 보냈죠. 평범한 여자라면 금세 마음이 흔들릴 법한 파상공세였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에게, 그것도 거액의 증여를 받기로 한 이 시점에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나타나 공세를 펼친다고? 냄새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뒤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최정우 그 남자는 강남의 유명 호스트바 에이스 출신이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단박에 유상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인간이 나한테 일부러 남자를 붙인 거구나 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최정우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말했죠. 유상진한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진짜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유상진 진짜 유치하네. 얼마 받기로 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다 들켰다 생각했는지 이내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죠. 와, 눈치챘어요. 유상진이 마누라가 엄청 둔하다고 했는데 아니시네. 눈치 엄청 빠르시네요. 유상진이 얼마 주기로 했는데요. 최정우는 대답 없이 담배를 뻑뻑 피더라고요. 저는 그런 최정우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유상진한테 솔직히 돈 별로 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차라리 나를 도와줘요. 내가 나중에 돈 챙겨줄 테니까. 예? 유상진 어차피 개털이에요. 차라리 나를 도와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최정우는 바로 마음을 바꿔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더군요. 누가 됐든 돈을 더 받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저는 최정우에게 저를 잘 꼬시고 있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붙은 사진도 몇 장 찍고요. 대신 유상진이 뭐라고 하는지 녹음을 하라고 했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정우는 계획대로 유상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장혜원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술 한잔 했더니 분위기 좋네요. 지금 바로 부모님 모시고 오시면 현장 제대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그렇게 답장을 확인한 저는 테이블 위에 유상진을 위한 선물을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비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비번도 제가 최정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유상진에게 흘리라고요. 그렇게 현관문이 열리고 유상진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들이닥쳤습니다. 유상진이 생각할 땐 제가 최정우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곳에 남편이 원하던 난잡한 현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상상도 못할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멍청하게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제 앞에 테이블 위에는 유상진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남편과 상간녀가 뒹굴었던 영상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통해 유상진과 최정우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왔죠. 사장님, 사모님과는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돈은 언제 입금될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그 집 들이닥칠 예정이거든? 네가 자리 좀 잘 마련해봐. 그 꼴 보고 나면 바로 너한테 약속한 돈 입금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대로만 해줘.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 눈밖에 나게 확실히 하라고.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도 하나 설치하고. 거실에 흐르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분노로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상진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죠. 아버지, 이거 조작이에요. 저 아니에요. 네 목소리인데 네가 아니라고? 저 여자가 다 꾸며낸 짓이에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두 분이 너무 놀라실까봐 차마 진실은 말씀 못 드렸어요. 상진 씨가 바람을 피웠고 그 상간녀가 저에게 영상을 보내서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현서한테 증여한다고 하니 남편이 제비를 하나 사서 저한테 의도적으로 붙이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그 남자한테 녹음을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유상진은 저보고 입 닥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유상진의 싸대기를 날렸죠.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시아버님은 평생 한 번도 손을 올린 적 없던 아들의 뺨을 온 힘을 다해 후려치셨습니다. 유상진이 바닥을 굴렀지만 아버님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의 딸이다. 네 놈이 사람 새끼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꾸며. 이 미친 놈이 진짜 내 아들이 맞아? 유상진은 무릎을 꿇며 빌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 저를 놔두고 증여를 건너뛰시는 거 아버지도 너무하셨잖아요. 입 안 닥쳐? 내가 그동안 너 도와준 게 얼만데 어쨌든 형도 도와주셨으면 왜 저를 안 해주시는데요? 아버님은 분노로 몸을 떠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네 놈 명의로 된 카드, 차, 사무실 다 반납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알았냐? 아버님은 유상진 멱살을 쥐고 집 밖으로 쫓아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은 오열하셨고 아버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으셨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셨습니다. 대원아,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 네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너랑 결혼 안 시켰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저도 너무 유감이고 죄송합니다. 네가 뭐가 죄송하니. 내 아들이 저 모양인 것을.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려던 남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본인이 된통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버님의 지원이 끊기자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남편 돈을 보고 붙어있던 그 상간녀도 애저녁에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그 뒤로도 여전히 저와 현서에게 도움을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해도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의 약속이라며 아들과는 상관없이 저희 모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되어주겠다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과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희 집에 종종 오셔서 현서와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막내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묘하다고 말이죠. 아빠가 베푼 은혜가 저를 지켜주었고 남편이 판 함정은 남편을 구렁텅이에 빠뜨렸죠. 인생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이,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진리. 저는 이제 그 진리를 믿으며 저희 딸 현서와 함께 찬란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닌 저를 선택해 주신 시부모님께도 잘하면서 살려고 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